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스피치를 가졌었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고 기대했던 내용이었는지 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상했던 것은 어제는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아무런 이견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된 점이 이제 가장 큰 결정 사항이었고요. 시장의 관심은 과연 그 3월에 이제 다음 회의가 있을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가 나올까에 이제 쏠려 있었었죠. 네. 그랬는데 그 발표문, 그러니까 회의가 마친 다음에 나오는 발표문에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걸로 해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3월에 인하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발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한 70%까지. 그랬다가 발표를 하고 나서는 한 50% 정도로 내려오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그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 얘기하는 자리에서 약간의 좀 찬물을 끼얹으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하신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의 2% 미만대가 영어로는 sustainable, 그러니까 계속 2% 이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연준이 상당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번 인플레이션의 지수가 2%대나 그 밑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2% 미만으로 머물 수 있다는 확신, 상당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게 확신이 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죠. 지금 그 제조 쪽의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하락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조 쪽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는데 서비스 부문의 물가 그 중에서도 우리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 가장 그 지출 항목이 높은 게 당연히 주거비잖아요. 이 주거비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의 그 물가 압력도 가라앉았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떤 확실한 그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 회의 전에는 3월에 인하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발표문이 나오고 나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유지가 되다가 파월 의장이 발표하고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내려간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그 시선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연준의 그 금리는 은행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중에서 사용하는 금리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먼저 하고요. 맞나요? 대표님? 네. 일단 그 자체로는 이제 별도의 금리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게 시장의 금리로 영향을 주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좀 설명이 설명은 어렵지 않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첫째, 그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는 매일 하루치 빌리는 금리예요. 하루씩. 당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수가 되죠. 일수인데 이제 일수가 개인의 일수가 아니고 은행끼리 이제 돈이 남는 은행과 부족한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는 금리인데, 이 부분은 연준이 결정할 수 있는 금리인데 여기에 연결돼 있는 금리는 주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 대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본인들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바로 연결이 되는 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당일치 금리는 연준이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시장에서 사용되는 더 많은 금리는 여기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이제 중장기 금리 2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런 금리는 연준이 바로 금리를 우리가 얼마로 하겠다라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장기 금리라고 하는 소위 연준이 이제 결정하는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은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중장기 금리가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단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앞으로 경제가 좀 침체 내지는 둔화가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중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수가 있죠. 내려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단기 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함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중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기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은 심지어는 1년 안에 빌리는 금리보다도 5년, 10년, 20년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네. 자, 이럴 때 만약에 단기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고 경기가 부양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돈을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금리를 더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금리를 급속하게 많이 낮추면은 중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이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가 시중 금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답은 바로 함수 관계가 정확하게 항상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린다. 이 함수 관계가 안 먹힌다는 얘기에서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네. 그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도 서로 역학적으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시점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CNBC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이제 2%로 잡고 있는데 연준이 이 기조 부분을 좀 이번에 수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어제 발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목표 2%라는 것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미국 문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 걸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조금 좀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한국 문화는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미국 사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콕 집으셨어요. 네, 그런데 미국 문화는 어떤 좀 특징이 있냐면요. 10개의 정책을 시행하면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100% 모든 사람에게 만족될 수 있는 정책도 없는 거고 네.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항상 부작용은 있는 거라는 것이 조금 더 체질화되어 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정치나 경제에 큰 일이 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그 기사들을 보면은 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미국에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안 고치거든요. 아하, 안 고치는 이유는 아하. 그러한 부작용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기존의 목표마저도 흔들릴 만큼 커질 때는 바꾸겠지만 아하. 그렇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그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좀 많다는 거죠. 아하.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면은 약에 써져 있는 게 부작용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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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그 부작용이 있다고 약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고 화를 내는 문화가 있고 부작용이 있으면 이 약을 먹이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라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 문화는 좀 그런 점 투자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정도를 논의할 정도로 지금 이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어떤 그 경제 구조가 어렵거나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CNBC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타겟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2%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연준은 2%는 우리가 벌써 꽤 오랫동안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2%로 돌아가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연준에서 2%로 좀 돌이키는 거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난 2년간. 우리는 앞으로 힘든 여정을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힘든 여정이라는 게 약으로 얘기하면 부작용이에요. 그렇지만 2%로 가는 것이 가져올 혜택이 훨씬 높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의 2%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계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가 아주 혼동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소위 비평을 하거나 옆에서 코멘트를 하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미국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는 지금 언제부터 목표치로 설정이 돼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겁니까? 네, 2% 얘기는 제가 이제 종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실제 2%라는 게 무슨 그 과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정한 숫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2%냐 3%냐가 어느 게 좋다는 것에 대한 것은 과학적이나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2%를 타겟으로 한 것은 지금 적어도 4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2%를 목표로 가자는데 그 전에는 심지어 2%라는 얘기도 없었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좋다는 얘기만 있었다가 2%로 오는 것 같아요. 네. 2%는 그렇게 오래된 숫자이고 2%라는 것을 정한 것은 간단해요. 2% 정도가 됐을 때 사람들이 물가가 크게 오른다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물가가 전혀 안 오르면요 경제가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물가가 안 오르면 경제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직장인들의 월급을 매년 안 올려주게 돼요. 그렇겠죠. 물가가 안 오르면 월급을 피울 필요도 없죠. 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승진하거나 아니면 아주 새로운 기술을 배워와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분들한테는 보상이 있겠지만 그냥 놔두는 일반 직원들은 물가가 안 올라가면은 임금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만 뭐 생활은 별 변화가 없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활에 가는 변화가 거죠. 없지만 안 올라가는 것보다 2% 올라가고 같은 생활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심리가 작용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2%는
첫째 수학적인 결과가 아니다. 둘째는 오랫동안 연준이 이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다라고 감으로 오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LA 최윤화 대표 함께했습니다.